매주 일요일 밤 9시에 진행되는 미스테리 사건 파일의 신지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방송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새로운 시도로 미스테리 범죄 사건 파일과 비슷한 주제의 방송을 잠깐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최악의 살인마라는 시리즈였는데요. 전 세계에 악명이 높은 살인마들의 범죄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유형의 사건을 저질렀는지를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지만 현재 여러가지 상황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미스테리 사건 파일 시간에서는 최악의 살인마에서 다루기 위해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 하나 보여드린 후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범죄 사건 영상이나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다룬 적이 있었던 콜롬비아 최악의 살인마이자 안데스의 괴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페드로 로페즈인데요. 남미 대륙 하면 대체로 치안이 좋지 않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지역들이 많고요.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강력 사건이 수시로 일어나는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대형 사건도 자주 일어나고요. 이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연쇄살인마가 바로 페드로 로페즈입니다. 페드로는 인접해 있는 국가인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 등을 다니며 주로 아이들을 납치해 목을 졸라 살해해왔어요. 그리고 에콰도르에서 체포되었죠. 공식적으로 밝혀진 페드로 로페즈의 아동 납치 살인 사건은 에콰도르에서만 무려 110건에 달했습니다. 콜롬비아와 페루 등 다른 나라에서 저질렀거나 피해자로 추정되는 확인되지 않는 사건까지 고려했을 때 페드로 로페즈가 살해한 아이들의 숫자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죠. 이렇게 페드로 로페즈는 치안이 불안정하다고 알려진 남미에서도 가장 먼저 최악의 살인마로 손꼽힐 만큼 잔인한 연쇄살인범이었는데요. 사실 이 페드로보다 더 잔인하다는 살인마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범행 방식도 이 페드로 로페즈처럼 주로 빈민가나 길거리를 떠드는 아이들에게 접근해 돈이나 음식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 고문하고 살인했죠. 그리고 시신을 훼손했어요. 그리고 아무데나 유기했습니다.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바로 다음 희생자를 찾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오기를 반복했죠. 그렇게 이 사람에게 살해당한 아이들은 확인된 숫자만 모두 138명이고요. 비공식적으로는 400명 이상에 달한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꼽을 때 가장 먼저 손꼽히고 있는 이 범죄자는 루이스 가라비토라고 합니다. 이번 미스테리 사건 파일에서는 콜롬비아의 연쇄살인마이자 야수라는 별명을 가진 20세기 최악의 살인마 루이스 가라비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2월 콜롬비아 외곽 지역에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른 오전부터 이 지역 경찰들이 바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야산에서 이미 부패가 시작돼 신원을 알 수 없는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두 시신은 11살에서 13살 정도로 추정되는 남자아이들이었고 양손이 결박된 채 땅속에 얕게 묻혀 있었습니다. 정황상 아이들은 누군가에게 손이 묶였고 살해당해 이곳에 묻힌 피해자들이었죠. 어느 나라이건 대형 사건이 벌어지면 피해 가족이나 언론, 고위급 간부, 정치인들의 관심이 쏠려서 해당 지역의 경찰청이 아주 분주해집니다. 그만큼 수사에 임하는 경찰의 부담감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겠죠. 거기에 주민들은 불안감에 한밤중에도 집안의 불을 끄지 못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의문의 시신 두 구가 발견된 바로 그 다음날 멀지 않은 곳에서 또 한 구의 시신, 바로 세 번째 의문의 남자아이 사체가 발견되는데요. 하루 전날 발견되었던 두 구의 시신과는 다르게 세 번째 시신은 상태가 온전치 않았고요. 여러 조각으로 훼손된 채 발견됩니다. 경찰은 전날 발견된 시신 둘과 세 번째 시신을 함께 조사하면서 두 사건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각각 다른 범인에게 살해된 별개의 살인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신의 부패 정도나 훼손 방식이 서로 다른 점들을 보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자세한 부검 결과를 통해 이 콜롬비아 경찰은 새 피해 아동의 시신이
모두 10살에서 13살 사이로 추정되는 남자아이라는 점과 모두 손이 결박돼 있었고 목과 성기에 흉기로 인한 상처들이 남아 있었다는 점, 그리고 몸에는 성폭행의 흔적이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고요. 즉 3명을 살해한 범인은 동일인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경찰과 콜롬비아 주민들은 이때 사망한 3명의 아이들을 보고 범인으로 한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바로 안데스의 괴물이라고 불리던 페드로 로페즈였죠. 이 사람은 이미 수십 명의 아이들을 성폭행한 후 살해하나 살인마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998년 이 기누아에서 발견된 세구의 시신은 미처 드러나지 않은 페드로의 또 다른 범행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페드로 로페즈의 범행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동시에 이상한 점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페드로는 남자아이들이 아닌 여자 아동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왔는데요. 살해 방식도 직접 목을 조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아동이지만 모두 남성이었던 데다 흉기에 찔려 사망했고 시신도 토막이 나는 등 페드로의 범행 방식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죠. 콜롬비아 경찰은 이 사건이 정말 페드로의 범행인지 아닌지를 자세하게 조사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경찰청의 재정난으로 충분한 인력이나 수사 비용이 부족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확인해보지 못한 채 사건은 14개월이 흘렀고요. 1999년 4월 22일이 됐습니다. 이날 한 남성이 체포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1998년 2월 기누아에서 발견된 새 아동을 살해한 진범이자 1992년부터 무려 7년간 400여 명의 아이들을 살해한 야수 루이스 가라비토였죠. 그렇다면 루이스 가라비토는 왜 남자 아이들만을 노리는 연쇄살인범이 됐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출생과 성장 배경을 알아봐야 합니다. 범인의 성장 배경을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어떤 배경을 가졌고 어떠한 영향을 받아 범죄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앞으로의 범죄 예방이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좋은 연구 자료가 됩니다. 루이스 가라비토는 1957년 1월 25일 콜롬비아의 퀸디오주 한 시골에서 7형제 중 첫째로 태어납니다. 대다수의 살인마들과 비슷하게 이 루이스 가라비토의 가정 환경도 예사롭지는 않았죠. 어린 시절 루이스는 아버지로부터 심한 가정폭력을 당했고 2명의 이웃 남성들에게 수시로 강간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루이스의 어머니는 돌봐야 할 더 어린 자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첫째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죠. 이렇게 루이스는 아버지의 학대와 어머니의 무관심, 이웃의 상습적인 성폭행에 시달리면서 자라야 했습니다. 여기서 루이스 가라비토가 왜 남자 아동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죠. 어릴 때는 자신이 어떤 일을 겪는 것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신이 강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1년에 한 번 이상 자살을 시도했을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겪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루이스 주변에는 이런 처지를 알아봐 주거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16살이 되자 가족과 고향을 떠났고 자신을 괴롭히던 환경을 벗어날 수는 있었죠. 독립을 했으니 자신의 보호자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했고 돈을 벌기 위해 직업도 가져야 됐죠. 하지만 빈민층의 대가족에서 자란 루이스는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그만큼 적었어요. 그중 루이스가 할 수 있는 일은 노점상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파는 일이었습니다. 집도 없었기 때문에 각 지역을 떠돌아다니며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루이스는 자연스럽게 콜롬비아의 다양한 지역을 가볼 수 있었고 한동안 이동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노점에서 물건을 팔며 길거리에서 지내게 됩니다. 각 지역의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니 루이스는 어릴 적 자신처럼 부모의 방치와 폭력, 생활고에 시달려 집을 나와서 거리를 떠드는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런 아이들은 형편이 좋지 못한 집안 사정으로 거리에 나와 껌이나 과일을 팔았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아주는 일들을 하며 생활하고 있었죠. 루이스는 이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어릴 적에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음식을 사주는 일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길거리의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친절한 루이스를 따르게 되었을 거예요. 아이들의 환심을 사는데 성공한 루이스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돈과 먹을 것을 더 줄 테니 자신의 집에 함께 가자는 말을 했어요.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던 아이들은 루이스의 말에 깊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요. 그 길로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루이스 가라비토를 따라간 모든 아이들은 다시 거리에서 볼 수 없었죠. 자신이 어린 시절 피해자가 되어 이웃들에게 당했던 일을 이제 가해자가 돼서 똑같이 아이들에게 돌려주기 시작한 것인데요. 주로 8살에서 13살 사이에 남자아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루이스를 따라간 아이들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려가 손이 결박됐고 성폭행당했어요. 그리고 송곳이나 뾰족한 흉기를 사용해 피해 아이들의 온몸을 찌르고 자르며 고문까지 한 후 마지막엔 살해했죠. 루이스가 이렇게 1992년부터 체포되던 1999년까지 약 7년간 콜롬비아 전국을 돌며 같은 수법만 가지고 아이들을 성폭행, 고문, 살해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7년간 사라졌다는 아이들이 400명이 훨씬 넘죠. 한 달에 2~3명 이상이 꾸준히 사라져 왔던 겁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경찰은 계속되는 아동 실종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를 수가 없죠. 하지만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찾으려 노력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당시 콜롬비아가 1964년부터 시작된 콜롬비아 분쟁이라는 내전이 있었습니다. 이때 전쟁으로 실종 아동들이 흔하게 나타났었고 가난으로 제때 먹지 못해 길에서 쓰러져 죽거나 가출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범인의 직업 특성상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여러 곳으로 이동해 다니던 탓에 루이스 가라비토의 흔적을 찾는 것은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 치안 수준이나 경찰력도 아주 부실한 상태였고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 루이스 가라비토의 범행은 오랫동안 발각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죠. 1997년 11월에 콜롬비아 페레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남자아이 시신이 한꺼번에 발견된 적이 있는데요. 처음 이것을 발굴한 경찰은 25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시신을 보고 당시 벌어지고 있던 내전으로 희생된 아이들인 것 같다는 추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이뤄진 조사 결과 이 시신들은 동일인이 저지른 25건의 아동 성폭행 및 살인 사건의 피해자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사탄 숭배자의 짓이나 인간이 아닌 야수의 짓이 분명하다며 사건의 잔인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나중에 밝혀진 이 야수의 정체는 바로 루이스 가라비토였습니다. 그럼 루이스 가라비토는 어떻게 검거될 수 있었을까요? 7년 동안 400명에 달하는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하며 유기한 범인이 체포된 계기는 바로 목격자의 신고 덕분이었습니다. 콜롬비아 비아비센시오라는 마을을 지나가던 한 노숙인이 우연히 수풀에서 한 아이가 학대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12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성인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인 남성은 아이를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강간을 시도하려 했고 이 상황을 목격한 남성은 크게 소리 지르며 아이를 구하기 위해 현장으로 뛰어들었어요. 목격당해 놀란 범인은 그대로 도망쳐 버렸다고 합니다. 이후 이 목격 노숙인은 지나가던 택시기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 아동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고요. 직접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이후 비아비센시오 경찰은 목격자가 말한 인물과 동일한 특징을 가진 짙은 색머리에 커다란 안경, 그리고 수염을 길게 기른 남성을 찾기 위해 시내와 외곽 지역을 돌며 검문을 시작합니다. 이 검문에 수상한 남성이 얼마 되지 않아 걸렸어요. 목격자의 진술과 똑같은 외형의 짙은 색머리, 두꺼운 안경, 수염을 그대로 가진 남성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남성이 간단한 질문이었는데도 횡설수설하면서 수상한 행동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루이스 가라비토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폭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체포하게 됐죠. 체포된 루이스의 옷 안에서 칼 한 자루와 뾰족한 드라이버를 발견하게 됩니다.
피해 아동들의 몸에 남은 상처들과 일치하는 흉기였고요. 피해 아이들의 것으로 보이는 소지품까지도 발견됐어요. 문제는 입증이죠. 의심은 되지만 루이스가 7년간 실종된 연쇄 아동 실종 사건의 범인이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당시 루이스를 신문하던 경찰은 만약 목격자가 없었다면 아이를 어떻게 할 생각이었냐고 물어봤는데요. 루이스가 잠시 고민하더니 성폭행한 뒤 살해했을 것이라는 대답을 합니다. 다른 여자가 더 있는지 물어보는 경찰의 질문에 루이스는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살인과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으니 무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물었어요. 짧은 시간의 신문이었지만 이때 경찰은 루이스 가라비토가 그동안 야수라고 불리는 범인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이스 가라비토의 DNA를 채취했죠. 그리고 지니고 있던 어린 아이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소지품을 압수해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이 조사로 결국 1997년 11월 한꺼번에 발견된 25명의 시신, 1998년 기누아에서 연달아 발견된 3구의 시신에서 모두 같은 DNA를 확인하게 되면서 루이스 가라비토가 진범이라는 것을 밝혀냈죠. 여기까지 경찰의 압박이 오자 루이스 가라비토는 더 이상의 부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1992년부터 저질러온 자신의 살인사건 모두를 자백하게 됩니다. 이때 루이스가 자백한 살인 횟수는 무려 172건이었죠. 사진은 취조 당시 장면인데요. 루이스 가라비토는 자신이 자백한 172건의 살인사건 중 138건의 미성년자 납치, 성폭행 살인, 시신 유기 및 훼손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총 1853년이라는 사실상의 종신형이 선고되었죠. 그렇다면 루이스 가라비토는 죽을 때까지 감옥 안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고 있는가가 궁금해지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게 됐습니다. 콜롬비아는 법정 최고 형량이 40년밖에 되지 않아요. 한마디로 루이스 가라비토는 법원으로부터 1853년형을 받았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실효성 있는 법정 최고형인 40년간의 수감 생활을 하면 된다는 것이었죠. 여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콜롬비아 경찰은 아직 다 찾지 못한 피해자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 루이스에게 플리바게닝을 제안했어요. 피해자들의 시신을 어디에 묻었는지 알려주는 대신 선고된 40년의 형량을 조금 더 줄여주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루이스 가라비토가 당연히 이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총 18년형이 감형됩니다. 138건이 인정된 범죄자의 최종 형량이 22년으로 줄어들게 됐던 거예요. 절차대로 진행했을 뿐이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납치 강간, 살해했고 사체 훼손까지 저지른 루이스 가라비토의 범행들은 공식적인 피해자 수만 138명, 스스로 자백한 사건이 172건인데다 비공식으로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의 숫자는 4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논란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루이스가 3년 후인 2021년에 석방돼서 자유의 몸이 될 예정이라는 거죠. 현재 다른 수감자들과 분리된 별도의 수감시설에서 복지 혜택을 누리며 안전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루이스의 안전을 지키는 경호원이 따로 있고 음식도 미리 안전한지 확인된 것만 먹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경호원의 증언에 의하면 루이스는 매우 편안하고 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지금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살해당한 아이들의 생각은 다르겠죠. 콜롬비아의 많은 사람들은 루이스 가라비토가 저지른 수백 건의 살인사건과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콜롬비아 법에 따르면 아이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어떤 혜택도 받아서는 안 되며 법정 최고형으로 정해져 있는 40년보다 20년이 더 많은 최종 60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콜롬비아 법원은 루이스 가라비토의 재판이 진행될 당시 40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 법 조항이나 방법이 없었다며 60년형에 대한 법률은 루이스 가라비토 재판 이후에 생긴 법률이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했죠. 즉, 추가로 형이 집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었는데요.
당연히 사람들의 반발이 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판부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죠. 나중에 법이 보완되거나 제정될 시에 제정되기 전의 사안에 적용하는 일은 합리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1997년 11월 25명의 시신이 한꺼번에 발견되었던 페레라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입니다. 루이스 가라비토에 의해 희생된 아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죠. 콜롬비아 사람들은 이곳을 지날 때 억울하게 살해된 아이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해 기도를 해주는 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영상 앞에서 잠깐 페드로 로페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루이스 가라비토와 페드로 로페즈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어릴 적 어른들에게 폭행과 강간을 당한 피해 아동들이라는 것이죠. 콜롬비아는 오랫동안 내전을 겪은 나라였기 때문에 현재도 치안이나 법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생활고에 거리로 나와 있죠. 이들은 음식이나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범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실정상 이 문제를 당장 내부에서 해결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2의 페드로 로페즈, 제2의 루이스 가라비토가 나오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여기까지 1992년부터 1999년까지 7년간 남자 아이들만을 납치, 강간, 살해한 세계 최악의 살인마 콜롬비아의 야수라고 불리는 루이스 가라비토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전 세계 범죄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미스테리 범죄 사건 파일의 신지우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방송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스테리 범죄 사건 파일은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1999년 3월 27일 일본 후쿠오카 오카와에서 살고 있던 어느 가족에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시 히토미라는 이름의 여성은 인근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40세의 평범한 여성이었는데요. 히토미는 친정엄마와 함께 딸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간호사라는 안정된 직업과 오래 알고 지낸 친한 친구들까지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들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남편과의 관계였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쿠문 쯔요시로 44살이었어요. 히토미와 쯔요시는 남편의 과소비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자 자주 다투며 사이가 안 좋아졌고 부부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지게 됩니다. 히토미는 이대로 계속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결국 딸을 데리고 친정엄마가 살고 있는 오카와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별거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막상 별거를 시작하긴 했지만 그래도 부부 사이엔 딸이 있었기 때문에 히토미와 남편은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상 떨어져 지내며 가끔씩 연락도 주고받다 보니 다툼이 줄면서 부부 사이도 점점 나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시 히토미에게 이상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면서 회복되고 있던 남편과의 사이가 다시 한번 틀어지게 되는데요. 이상한 전화를 걸었던 사람은 자신을 고바야시 타마에라고 소개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타마에는 히토미에게 평소 남편에게 신세지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만 남긴 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 전화로 히토미는 타마에라는 여성이 남편의 불륜 상대일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아무 증거도 없이 점점 사실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과소비로 별거에 들어간 것이었는데 낯선 여자의 전화까지 받게 되자 그동안의 돈 문제가 외도 때문이었다는 생각에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히토미는 도저히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은 후쿠오카 간호학교 출신의 친구 3명에게 털어놓습니다.
히토미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하나같이 남편인 쯔요시를 용서할 수 없다며 화를 냈죠. 그리고 네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오랜 고민 끝에 히토미의 친구 중 요시다 준코라는 여성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는데요. 이야기를 들은 다른 두 친구들은 준코의 생각이 좋다며 히토미에게 반드시 이대로 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처음에 히토미는 준코의 제안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적극적인 제안에 생각을 바꾸게 됐죠. 결국 준코 말대로 하겠다는 대답을 합니다. 1999년 3월 27일 이시이 히토미는 별거 중이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으면 좋겠다는 말로 친정 엄마와 사는 이 오카와 집으로 초대합니다. 남편 쯔요시는 오랜만에 딸도 보고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하기 위해 히토미의 저녁 식사 초대에 응하고 처가로 이동했죠. 약속 당일 히토미의 집 식탁에는 쯔요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저녁을 먹었는데요. 예상외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히토미의 어머니는 오랜만에 부부가 만났으니 자리를 비켜주기 위해 손녀를 데리고 먼저 방으로 들어갔죠. 조용해진 식탁을 사이에 놓고 마주 앉은 히토미와 남편은 맥주를 마시며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술에 취했는지 대화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그대로 식탁에 엎드려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전날 식탁에서 자던 쯔요시는요, 사망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급사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그럴만도 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쯔요시가 평소 과음을 자주 해왔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다 해도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시 히토미 앞으로 죽은 남편의 생명보험금 3,257만 엔이 지급된 것이었습니다. 큰돈을 갖게 된 히토미는 남편의 보험금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곳에서 어머니와 딸을 데리고 새 출발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다르게 히토미의 형편은 오히려 남편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나빠지고 있었죠. 사실 히토미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에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같이 저녁을 먹은 그날, 히토미는 미리 병원에서 가져온 수면제와 호흡을 억제하는 약을 남편이 마실 맥주에 섞어 놓은 것이었어요. 남편이 약에 취해 잠든 것을 확인한 히토미는 병원에서 쓰이는 튜브를 남편의 코에 연결했고 다량의 술을 몸 안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이 과정들은 히토미의 간호사 친구들이 도와줬죠. 네 사람의 범행은 방에서 자고 있던 히토미의 딸과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도록 4시간에 걸쳐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됐습니다. 결국 쿠문 쯔요시는 과음으로 인한 급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급사가 아니라 히토미와 그 친구들에게 살해된 것이었죠. 쿠문 쯔요시의 살인에 대해 처음 말을 꺼낸 것은 히토미의 친구이자 간호사 동료인 요시다 준코였습니다. 준코는 남편의 빚과 불륜 문제로 힘들어하는 히토미에게 남편을 사망하게 할 방법을 알려준 것이었는데요. 거기에 자신과 아는 선생님에게 돈을 조금 준다면 남편의 사인이 타살로 밝혀지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말도 했어요. 요시다 준코의 말에 다른 친구들은 준코의 말대로 하면 잘 될 것이라며 히토미에게 살인을 부추겼죠. 결국 히토미는 요시다 준코의 아는 지인인 선생님이라는 사람에게 4천만 엔의 돈을 주기로 약속한 뒤 남편을 살해할 구체적인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치밀한 범행 계획 덕에 쿠문 쯔요시의 살해 사건은 시신이 화장될 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어요. 요시다 준코는 이 일을 선생님이라는 자신의 지인이 힘써줬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히토미에게 약속한 대가인 4천만 엔을 달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히토미는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총 3,257만 엔을 받았습니다. 준코가 요구하는 4천만 엔에 못 미치는 금액이죠. 예상보다 보험금을 적게 받은 히토미는 준코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준코는 받은 보험금이라도 내놓으라며 히토미의 돈을 모두 가로챘고요. 남은 금액을 마저 내놓지 않으면 남편 살해 사실을 모두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비밀은 이시이 히토미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1년 전인 1998년 남편을 잃은 친구 이케가미 카즈코와 남들과 다른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던 또 다른 친구 츠츠미 미유키, 그리고 이 사건을 계획한 요시다 준코까지 모두 하나씩 각자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네 친구는 왜 비밀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2년 4월 17일 일본 후쿠오카 쿠루메시 지역에서 체포된 4명의 간호사들이 서로를 속고 속이던 보험금 연쇄 살인사건 파일입니다. 사진 속 4여성이 바로 이번 후쿠오카 쿠루메시 간호사 연속 보험 살인사건의 범인들입니다. 왼쪽 위부터 이케가미 카즈코, 이시 히토미, 츠츠미 미유키, 요시다 준코죠. 이들 중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마지막 사진인 요시다 준코입니다. 준코는 1959년 후쿠오카 야나가와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었고 어머니는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릴 적 부모의 관심을 모두 동생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해 동생을 질투했고 심하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런 일로 부모님에게 자주 혼이 났던 준코는 부모의 꾸중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준코는 사람들에게 습관처럼 거짓말을 하며 살게 됩니다. 고등학생이던 시절 요시다 준코의 아버지가 군 제대를 하고 사업에 손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생각처럼 사업이 잘 되지 않자 준코의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됐죠. 그러자 어릴 때부터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오던 준코가 고3 시절 같은 반 친구들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해 중절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같은 반 친구들의 돈을 뺏은 적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짓말에 반 아이들 모두가 속았지만 거짓말이 결국 드러나면서 2달간 정학을 받기도 했죠.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준코는 간호전문학교에 진학했고 여기서 미래의 공범이자 피해자들이 되는 3명의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방금 전에 봤었던 이시 히토미, 츠츠미 미유키, 이케자미 카즈코였어요. 4사람은 친자매처럼 아주 빠르게 친한 사이가 됐는데요. 준코는 남은 3친구를 잘 이끌었고 친구들도 준코의 의견에 잘 따랐다고 합니다. 준코는 어릴 적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난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가정을 일찍 갖고 싶다는 마음에 요시다 코지라는 남성을 만나 일찍 결혼했죠. 하지만 준코는 정작 가정생활에 관심이 없었고 어릴 적에 보상이라도 받겠다는 듯이 남편에게 돈을 받아 과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군인이었어요. 안정적인 직업이었지만 준코의 끝이 없는 과소비를 감당하기엔 부족했죠. 결국 부부는 생활비가 없어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토지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대출받은 돈이 3천만 엔이었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는 3억 이상 하죠. 하지만 과소비 문제를 고치지 못해서 이 돈을 1년도 되지 않아서 다 써버렸습니다. 결국 2사람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11년 만에 끝이 났죠. 남편과 헤어지고 집도 잃은 요시다 준코가 찾아간 곳은 간호학교 시절 동기였던 친구 츠츠미 미유키의 집이었습니다. 미유키는 혼자 살고 있던 독신 여성이었는데요. 이유가 있었죠. 같은 여성을 선호하던 동성연애자였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교 시절 요시다 준코를 몰래 좋아하고 있었어요. 1980년대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지금보다 더 동성연애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도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동성연애 사실을 공개하기는 힘든 일이고 그 당시는 더 심했습니다. 미유키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철저히 숨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어려서부터 타인의 감정을 알아채는 것에 뛰어나고 주변 사람들을 거짓말로 조종하며 살던 요시다 준코는 미유키의 이런 비밀을 오래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준코가 이것을 이용해서 미유키에게 접근했던 것이고 사실 자신도 이성보다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며 전 남편보다 미유키가 더 마음에 든다는 거짓말로 마음을 사게 됐죠. 이 말에 속은 미유키가 준코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준코가 하는 말에 거절해 본 적도 없고 자신의 이름으로 1,500만 엔을 대출받아주기도 했죠. 당연히 준코는 이 돈도 얼마 가지 않아 모두 써버립니다. 다시 돈이 필요해진 준코는
미유키와도 친구인 이시 히토미와 이케가미 카즈코에게 접근해 거짓말로 1000만엔, 2800만엔을 받아냈죠. 준코는 이 돈으로 최고급 주택을 구입해 자신의 과소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도 준코는 자신의 소비욕을 충족하지 못했고요. 항상 더 많은 돈을 원했어요. 그러자니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번 큰 돈을 뺏어왔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돈을 받아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죠. 바로 친구 남편들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요시다 준코가 처음으로 노린 것은 이케가미 카즈코의 남편 히라타 에이지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준코는 자신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먼저 이 부부 사이를 틀어지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요시다 준코라는 사람의 성향을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할 때 보통의 사람은 단순히 그 상대를 말로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심각한 경우 폭력을 동원하거나 협박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준코는 조금 달라요. 그 사람의 주변 관계부터 나쁘게 만들어서 범행 대상을 감정적이나 물리적으로 고립시킨 뒤 자신이 뒤늦게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면서 접근합니다. 그렇게 상대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쉽게 떠올리지 못합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요시다 준코라는 사람은 상대방의 처지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줄 알고 상대의 마음을 점령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아무런 감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대개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정치인, 성공한 기업인들의 경우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마음을 읽고 활용해 그보다 우위에 서야 하며 이것을 통해 이득을 봐야 성공할 수 있는 직업군입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적 성향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유리한 면을 가지고 사회적 성공을 하기에 좀 더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준코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케가미 카즈코에게 접근해 남편이 너와 아이들을 죽이려 한다는 거짓말을 반복해서 카즈코를 속이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엔 준코의 말을 믿지 않던 카즈코도 반복되는 요시다의 말에 세뇌되기 시작했고요. 결국 남편이 자신과 아이를 죽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은 준코는 카즈코에게 아이와 살아남기 위해선 먼저 남편을 죽이는 수밖에 없으니 살인을 도와주겠다며 카즈코를 몰아갔어요. 이게 준코의 범행 수법이었죠. 카즈코에게 남편이 살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남편과 분리시켰고 고립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결해주겠다면서 접근했죠. 이때 카즈코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겠다는 준코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준코는 카즈코의 목숨을 쥐고 있는 것처럼 우위를 차지하게 되죠. 그 뒤에 준코는 분명 카즈코에게 이번 일을 해결해 준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겁니다. 그 대가는 알아본 대로 자신의 과소비를 충족해줄 돈이 되겠죠. 자, 사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1998년 1월 23일이었어요. 이날이 요시다 준코와 새 친구인 간호사들이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날입니다. 이틀 전인 1월 21일 네 사람은 이미 한 차례 살인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중간에 카즈코의 남편이 깨는 바람에 실패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을 합니다. 히라타 에이지를 살해한 네 사람의 범행 방법은 아내인 카즈코가 남편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잠이 들면 간호사들이 다가와 준비한 주사기와 고무호스, 여러 의약품을 사용해 히라타 에이지의 정맥에 공기와 칼륨 등을 주입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히라타 에이지가 사망합니다. 시신을 거둔 병원에서는 히라타 에이지의 사망 원인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인 카즈코에게 부검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했는데요. 이때 카즈코가 자신의 직업이 간호사임을 내세우면서 남편의 죽음에 아무런 의문이 없으니 부검을 하지 않겠다라는 대답을 했죠. 이때 카즈코에게 들어온 남편의 생명보험금은 3,500만엔이었습니다. 카즈코가 이 돈을 모두 요시다 준코에게 가져다 줬어요. 준코가 말한 범행을 최종 마무리해줄 선생님에게 드리기 위한 돈이었죠. 이들이 첫 살인을 저지르고 약 1년 2개월 후인 1999년 3월 27일 두 번째 살인이 벌어집니다. 이번엔 이시 히토미의 남편인 쿠몬 쯔요시의 살해였죠.
네 사람은 평소 쿠몬 쯔요시가 술을 자주 마신다는 점을 이용했던 겁니다.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서 걸려온 전화 때문이었죠. 사실 이 전화도 요시다 준코의 계획 중 일부였습니다. 준코가 친구들이 모르고 있는 자신의 지인에게 가상의 인물인 고바야시 타마에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그리고 전화를 받은 뒤 고민에 빠진 히토미에게 접근해서 남편이 바람피고 있으니 죽이자고 설득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속은 다른 친구들까지 히토미를 부추겼고 결국 자신의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히라타 에이지 때와 비슷한 방법인 주사기와 호스, 술을 이용해 급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보험금으로 3,257만 엔을 받게 됐죠. 이시 히토미는 이 돈을 모두 준코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금액에는 모자라서 오히려 남편을 살해하고도 800만 엔의 빚을 지게 됐죠. 선생님이라는 인물에게 줄 돈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의문의 인물이 하나 등장하죠. 4명의 간호사들이 저지른 2번의 살인에서 계속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바로 준코의 지인이라는 선생님이죠. 요시다 준코는 친구들에게 소개하길 이 선생님이 정치계에 발이 넓고 주로 조직 세계에서 일하며 각종 사건의 뒷수습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살인을 계획할 때 이 선생님에게 부탁한다면 아무리 힘든 살인사건도 문제없이 덮을 수 있다고 안심시키면서 살인을 부추겼고, 이 말을 들은 세 사람은 준코의 말만 믿고 살인을 계획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선생님에게 자신들의 살인을 감춰달라며 준코를 통해 돈을 건네줬던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선생님이라는 사람도 사실 준코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준코는 가상의 인물들을 만들어 친구들을 속여왔고 돈을 갈취해 오던 것이죠. 드라마 장면인데 사진 속의 셋은 바닥에 앉아있고 한 명은 소파에 있습니다. 소파에 앉은 여성이 준코예요. 친구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지만 엄연히 신분의 차이가 있는 관계들이었다는 것이 보이는 장면인데요. 실제로 이들이 준코를 요시다님이라고 부르며 극존칭을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표면상으로는 친구 사이였지만 실제로는 주종관계였으며 모두 준코의 지속적인 거짓말과 세뇌로 만들어진 결과였죠. 2번의 살인 이후 보험금은 모두 선생님을 가장한 준코의 차지가 됩니다. 거액의 재산이 생긴 준코는 이 돈을 다시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돈이 다 떨어졌죠. 더 많은 돈이 필요했던 준코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3번째 범행까지 계획합니다. 이번엔 자신의 애인인 츠츠미 미유키의 친엄마를 범행 대상으로 삼게 되는데요. 3번째 범행은 미유키 어머니의 몸에 다량의 인슐린을 주사해 살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범행은 잠에서 깬 미유키 어머니가 수상함을 눈치채고 도망치면서 실패하게 됐죠. 그러다 준코는 미유키 어머니를 대신할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하기 시작했어요. 그 새 범행 대상은 이미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마저 준코에게 뺏겼던 이시 히토미의 친정 어머니였어요. 준코는 히토미의 어머니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범행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준코가 이것을 빌미로 이시 히토미에게 어머니를 죽여 빨리 토지를 상속받자고 설득했어요. 히토미는 이전 남편 살해 사건으로 선생님에게 줘야 할 빚이 있는 상태였죠. 준코가 이 점을 계속 강조하며 선생님께 남은 돈을 다 갚지 않으면 딸을 팔아버릴 것이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초조해진 히토미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자기 어머니의 토지 재산 내역을 알아보기 위해 한 친척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자기 어머니가 보유한 토지가 얼마나 돈이 될지를 알아보기 위해 친척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친척에게 자신이 선생님이라는 인물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 말을 듣던 친척은 히토미의 일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경찰에 알려야 한다며 이시 히토미를 설득했죠. 결국 히토미는 2001년 8월 제발로 경찰서를 찾아가 남편 쿠몬 쯔요시 살인 사건에 대해 자수를 했고요. 경찰은 히토미의 자백을 통해 공범인 3사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주범인 요시다 준코와 츠츠미 미유키, 이케가미 카즈모 3사람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그동안 4사람만의 비밀이었던
쿠르메 간호사 연속 보험금 살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죠. 평소 요시다 준코는 인간은 거짓말을 하지만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면서 무력이나 낭비벽이 심각한 여성이었어요. 이번 쿠르메 간호사 연속 보험금 살인 사건은 돈을 위한 요시다 준코의 집착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시작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람은 결국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경찰에 직접 찾아가 자수한 이시 히토미에게 남편인 쿠몬 쯔요시를 살해하는데 가담한 죄로 17년형, 츠츠미 미유키와 이케가미 카즈코에게 두 사람을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미유키는 형제의 복역 중에 있지만 이케가미는 수감되기 직전 자궁암으로 사망하면서 형을 받지 못하게 됐죠. 그리고 2010년 3월 18일 일본 후쿠오카 법원은 주범이자 모든 일을 계획했고 친구와 지인들에게 사기를 쳐 돈을 갈취해온 요시다 준코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준코는 법원에서 친구들에게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은 아이디어만 제공했을 뿐 남편 살인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당사자인 히토미와 카즈코이니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간호사들이 직업 지식을 이용해 살인을 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이러한 준코의 법정 진술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요시다 준코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요시다 준코의 형 집행은 재판 이후 6년 만인 2016년 3월 25일 집행됐어요.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해서 다른 사형수들에 비해 일찍 집행되었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죠.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이 바로 준코가 형이 집행되기 전 사형 집행장으로 가고 있는 마지막 모습인데요. 이 표정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세히는 알 수 없겠지만 카메라를 쳐다보는 눈이 왠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약간 비웃는 듯한 느낌도 들죠. 이런 점을 봤을 때 한국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살해한 어민숙이죠. 어민숙은 아직도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점이 상당히 닮아 있죠. 이 사건은 일본 열도를 큰 충격에 빠뜨렸어요. 일본의 유명 작가인 모리 타쿠미라는 이 사건의 이야기를 담은 검은 간호사라는 책을 출판했고요. 2015년에는 같은 제목으로 드라마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간호사를 우리가 흔히 백의의 천사라고 부르죠. 주로 흰 옷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 사건의 간호사들은 생명을 구하는 대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가족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처음부터 간호사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주범인 요시다 준코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돈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사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인에 중독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목적이라면 준코 정도의 거짓말 실력을 가졌으면 충분히 주변 사람들을 속여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자꾸 죽여야 할 대상을 찾아온 것을 보면 피해자들이 숨이 끊어지는 과정에서 쾌감을 느끼고 살인에 중독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민숙에 대한 심리 분석도 이것과 상당히 유사하죠. 검은 간호사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여기까지 검은 간호사라 불리는 쿠르메 간호사들의 보험금 연쇄살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곧 있으면 설이죠. 아마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갈 때쯤이면 설이 지났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갈 것이고 가는 길에 제사에 쓰일 청주도 한 병 사갈 겁니다. 보통 정종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정종은 일본에서 만드는 청주의 브랜드 이름이에요. 정확한 이름은 청주가 맞죠. 설이다 보니 청주가 생각났고 청주에 관련된 사건이 하나 떠올랐어요.
우리나라의 대표 청주는 백화수복인 것 같아요. 많이들 아시죠? 지금은 롯데 주류에서 이 술을 생산하고 그 전에는 두산 주류에서 만들었지만 원래 제조회사는 백화양조라는 곳이었어요. 예전에는 청주를 쌀로 만들었죠. 하지만 1960년대에 식량난이 생기자 정부는 곡식을 확보하기 위해 주류세를 받기 시작했고요. 일정량 이상의 술 생산을 제한합니다. 그럼 술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이때 백화양조는 쌀을 쓰지 않는 합성 청주를 개발하면서 경쟁 업체들보다 낮은 가격에 청주를 팔 수 있었어요. 가격이 싸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백화양조의 술만 구매하느라 없어서 못 팔 정도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백화양조는 군산 지역 업계 최대의 점유율을 보이며 한국의 대표 주류 회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런 회사가 왜 두 번이나 매각이 됐던 걸까요? 지금은 롯데로 매각되면서 내부 운영이 안정화됐지만 문제는 두산 주류로 회사가 넘어갈 때의 이야기예요. 백화양조가 양주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무리한 확장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겁니다. 여기서 많은 손해를 받고 경영난이 오자 기업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죠. 백화양조 매각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고요. 사실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백화양조의 술을 불매했었다는 겁니다. 불매한 이유가 아주 충격적인데요. 백화양조가 사람 시체로 담근 술을 팔았다는 소문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있던 일은 아니죠. 당시 소문을 자세히 알아보면 실험실 양조통에 사람이 빠져 죽었다고 하는데 실험용으로 사용되는 술이기 때문에 제조공법상 이 술이 유통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라서 1970년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아직까지 기억될 정도로 당시 사회적인 문제가 될 뻔한 소문이었죠. 이런 비슷한 류의 괴담들이 상당히 많죠. 국내 영화 중에 양계장의 달걀이 맛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같은 곳에서만 달걀을 구매했는데 사실은 사람을 납치해 분쇄기에 갈았고 닭 사료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나 어느 마을에 국수가 너무 잘 팔려서 알아보니 주인이 양귀비 삶은 물로 면을 반죽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류의 괴담들은 이미 해외에도 많고 먹거리 종류별로도 있는 것 같아요. 괴담이 쉽게 퍼지는 이유는 우리가 들었을 때 왠지 이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고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괴담이라는 건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최소한 비슷한 실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각색되고 와전되면서 소문이 퍼진다는 것이죠. 2016년도 구미의 어느 아파트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주민신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탱크를 조사해보니 어느 중국인 남성이 빠져 죽어있던 겁니다. 미국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엘리사 램이라는 여성이 호텔 물탱크에 빠져 죽은 사건도 실제로 언론에 보도됐고 사실이 확인된 사건이에요. 이렇게 괴담들은 황당한 내용일지언정 근원을 따져 올라가다 보면 실제 발생한 사건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화수복 양조장에서 사람이 빠졌다는 이야기도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술이 판매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람이 빠져 죽은 것은 사실이었죠. 그리고 죽은 사람은 당시 18살의 여고생이었던 겁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술을 만드는 공장에서 고등학생이 사망하게 된 걸까요? 이번 미스터리 사건은 1978년 전라북도 군산 백화수복 양조장 공장에서 일어난 여고생 사망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확히 해야 할 것은 이 영상이 백화양조나 백화수복의 불매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과 기사화된 내용들을 알아볼 뿐이죠. 자, 피해자는 당시 18살의 김양으로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군산에서 얼굴이 예쁘기로 소문나 있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동창이었던 강군과 교제하던 중이었죠. 강군은 부잣집 아들이라 인기가 많았어요.
김양의 가족도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강군과 결혼시키려고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재웠을 정도로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은 1978년 4월 8일 새벽 4시 50분쯤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김양의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는 소문이 돌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소문으로 여자친구를 의심하게 된 강군은 사건 당일 새벽 김양을 불러내 백화양조 공장 2층 실험실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 여부를 물어봤죠. 그러자 김양의 반응이 특이한데요. 스스로 옷을 벗으며 결백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강군이 믿어주지 않자 김양은 충격을 받고 쓰러졌어요. 김양이 쓰러지자 강군이 크게 당황했죠. 조금 있으면 공장 직원들이 출근할 시간이었기 때문에 급히 김양을 흔들어 깨워봤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죽은 겁니다. 자신이 살인을 한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해진 강군은 김양이 자살로 죽은 것처럼 보이도록 실험실에 사용되는 양조통에 김양을 빠뜨렸고 벗어둔 옷을 정리한 채 공장을 빠져나갔죠. 그날 바로 직원들에 의해 김양의 시체는 발견됐고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인데요. 김양의 폐 속에서는 알코올 성분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 실험실 양조통에 있던 술과 같은 성분이었죠. 무슨 말이냐면 김양은 양조통에 빠지던 당시에 죽지 않았던 겁니다. 죽었다고 착각한 것이죠. 실제로는 기절했었지만 강군이 사망했다고 생각해서 양조통에 빠뜨려서 유기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백화양조가 시체로 담근 술을 팔았다는 소문이 생겨났던 것이죠. 사진은 실제 백화양조 사건에서 촬영된 게 아니고요. 과거에 거짓말 탐지기 방식을 촬영한 장면이에요. 지금 말하는 사건이 범죄 수사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사건이기도 한데요.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범인의 자백을 간접적으로 보충해 줄 수 있는 증거로 법원에서 정식으로 채택된 최초의 사건이었던 거죠.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되는 남성 20명에게 동일한 13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그중 핵심 질문은 4가지였어요. 사건 당일 새벽에 김양을 만난 사실이 있는가? 김양의 옷을 벗겨 술통에 빠뜨린 사실이 있는가? 김양이 어떻게 2층 실험실에 들어갔는지 알고 있는가? 김양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는가? 였어요. 질문 내용으로 추측해 볼 때 당시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김양이 사망하기 전 범인에 의해 백화양조 2층 실험실에 끌려갔고 옷이 벗겨진 채 의식을 잃은 뒤 빠졌던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앞에 4가지 질문에 강군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순으로 대답했지만 모두 거짓 반응이 나왔어요. 경찰이 이 점을 파고들어 추궁하자 강군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됐고 자백 내용에 따라 추가 증거가 발견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것이었죠.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점은요. 18살이었던 강군은 어떻게 백화양조 공장 내부를 들어갈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것도 직원들이 아직 출근하기 전인 문 닫은 공장이었는데요. 강군이 백화양조 계열사 중 하나인 기업의 사장 아들이었어요. 오래전 사건이라 정보들이 확실하지 않은데요. 백화양조 사장의 아들은 아니고 공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강씨라서 아마 친척이나 형제의 조카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도 되죠. 확실한 건 백화양조를 책임지는 사장의 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 알려진 정보예요. 진범이 이렇게 검거됐고요. 1년 뒤 재판이 열리는데 재판부는 강군이 자신의 죄를 자백했고 거기서 추가로 증거물이 발견된 점을 봐서 자백 내용과 증거물이 일치한다는 이유로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했어요. 여기서 3년 이상 5년 이하라는 선고는 소년범에게만 내릴 수 있는 판결이죠. 성인은 이렇게 판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강군은 항소를 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기각하면서 사건이 종료됐죠. 이 사건은 백화양조 측이 업계에 타격이 올 것이라 생각해서 사건을 알리지 못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주간경향이라는 잡지사에서 백화양조 변사 사건을 크게 보도했지만 백화양조가 이 소문을 막기 위해 주간경향 잡지를 전량 구매해 소각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시 주간경향이 대량 재판했고요. 다시 백화양조는 전량을 구매했었다고 하죠.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러자 당시 인기 작가들이 재벌 2세의 행동을 지적하는 칼럼 글들을 언론에 실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는 사건이 알려질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 왜곡되거나 각색한 소문들을 믿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강군이 몇 년을 감옥에서 살다 나왔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백 내용도 전부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디까지나 목격자 하나 없는 상황에서 범인의 자백에만 따른 기사와 판결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축소되었거나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가장 의심되는 부분은 김양이 죽은 줄 알고 양조통에 빠뜨렸다는 점인데요.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른다는 게 믿기 힘들고, 만약 살아있었다면 술통에 넣는 순간 김양의 의식이 깨어났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김양이 남자관계에 대한 소문을 결백한다면서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이야기도 납득하기 힘들죠. 상식적으로 옷을 벗어서 뭐가 증명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아마도 실제 일어난 일을 최대한 자신이 책임을 피할 수 있게 각색한 자백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강군의 자백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김양은 스스로 옷을 벗었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자신은 죽은 줄 알았고 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살인 것처럼 꾸몄다는 것인데, 그 방법이 양조통에 빠뜨린 뒤 옷을 정리해놓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납득되게 해석해보자면 김양의 남자관계에 대한 소문을 추궁하기 위해 백화양조 2층 실험실에 끌고 왔고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 나올 때까지 술통에 빠뜨려 고문을 했다고 보는 게 훨씬 타당해 보입니다. 만약 이 생각이 사실이라면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은 나올 수가 없죠. 하지만 죽은 것으로 알고 유기했다는 진술이 사실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 피고의 진술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런 결과로 판결이 나왔고 기사가 써졌던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이 사건이 오래된 데다가 정보도 많지 않기 때문에 추측성 기사나 잘못 알려진 내용들도 많아요. 김양이 예뻐서 인기가 많았다라는 소문은 사실 무근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고, 백화양조가 아무리 판매율이 높고 많은 수익을 내고 있지만 어떻게 잡지사에 전량을 구매할 수 있는가, 이런 점도 루머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확인된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내용들로만 정리했어요. 그래도 모든 내용을 전부 팩트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 왜곡된 기사나 소문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이 영상을 보시면 백화수복에 대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4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지금의 제조 공법과 내부 시스템도 완전히 달라졌죠. 그때 사용하던 기계나 운영진, 공장 위치도 다릅니다. 인터넷에 백화양조 살인사건을 검색해보면 여고생이 술통에 빠졌고 그 술이 20일 이상 유통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무근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콘텐츠 주제에 맞게 실제 일어난 사건을 알아봤을 뿐이지 백화수복에 대한 변호나 반론의 목적은 전혀 없고요. 사실로 보이는 내용들을 전달만 하는 영상입니다. 이번 사건은 1978년 4월 8일 전라북도 군산의 백화양조 공장에서 일어난 여고생 사망사건이었습니다.